네, 안녕하세요. 국어자료 강도 6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5번째 PPT에서 성조 체계를 공부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조 체계의 그 뒷부분 남은 2페이지를 공부하고 이제 6번째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PPT 19쪽. 네. 자, 훈민정음 본문에는 성조 체계에 대한 설명이 이제 다음과 같이 보여요. 지난번도 말했지만 한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쉬운 한자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좌가 일점즉 거성, 이즉 상성, 무즉 평성, 입성, 가점이 동초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이 하나면 거성, 2개면 상성, 점이 없으면 무점, 점이 없으면 평성이고, 입성은 점을 가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음이 촉급하다. 무슨 얘기냐? 점을 3개 찍는다든가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점이 없을 때도 있고, 입성의 경우에는 점이 하나일 때도 있고 2개일 때도 있어요. 입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배워보도록 하고, 네. 흥미로운 사실은 해례의 제자에서 방점에 대한 설명이 이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도 문자의 그 패러다임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원칙으로 만들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이 소리에 대해서는 점을 하나 찍는다, 2개 찍는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어떤 제자의 기본 원칙과 같은 설명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현대국어에도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동쪽에는 여전히 성조의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세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성조 언어였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더더욱이 방점 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음의 고저가 성조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음의 고저 피치가 단어 차원에서 변별성을 가질 때 이제 성조라고 해요. 토운이라고 하죠. 성조라고 하는데 성조는 기본 주파수의 측정각과 같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음파의 속성 같은 것을 얘기해서 뭐 어디까지는 뭐 몇 메가헤르츠까지는 뭐 고조다, 어디까지는 저조다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높낮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음절이 있다, 2개의 음절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뭐 도, 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도는 높고 레는 낮았죠. 상대적인 높낮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소리가 저음이야. 그래서 도, 레 이렇게 해도 상대적인 높낮이에 따라서 성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음운론의 개념이 상대적인 거거든요. 절대적인 어떤 밸류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음향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돼요. 상대적인 선호의 음절에서의 상대적인 고저 실현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 운율 자질입니다. 그리고 성조 언어는 성조의 성질에 따라 크게 다른 2가지 유형으로 구별돼서 평판 성조, 그래서 레벨 톤 혹은 레지스터 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굴곡 성조 해서 글라이딩 톤 혹은 컨투어 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국어의 경우는 중세국어의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쪽 그 경남방언이나 이렇게 남아있는 성조도 평판 성조예요. 평판 성조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낮은 소리, 높은 소리와 같은 단순한 어떤 성조가 낮을 때는 낮게만 유지되고 높을 때는 높게만 유지되는 것은 그러니까 평평한. 그런데 이제 컨투어는 뭐냐면 중국어처럼 한 음절 내부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음절이 있을 때는 낮은 소리거나 높은 소리기만 한데 중국어의 경우에는 한 음절, 그 성조가 걸리는 단위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혹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글라이딩은 미끄러져 들어간다, 컨투어는 이제 굴곡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복잡한 성조죠. 그러니까 이 굴곡 성조가 트루톤 랭귀지예요. 중국어 같은 경우가 15세기 국어는 저조인 평성과 고조인 거성의 기본 성조소를 가진 평판조의 성조 언어로 이 2개의 성조소, 낮은 성조와 높은 성조, 즉 저조와 고조의 병치로 나란히 되었을 때 상승조,
승강조 혹은 상승조의 성조가 된다는, 상성이 된다는 거죠. 상승조의 상성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성조서가 3개가 아니에요. 3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낮은 소리 높은 소리만 있고 그게 병치된 상성이 있다는 것이죠. 평판성조에 등장하는 승강조는 즉 상성이죠. 보통 두 평판조의 병치로 음성조로 긴 음절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세국어의 상성이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장음이 된 음장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15세기에 상성을 가지고 있었던 단어들이 음장을 갖게 된 사례가 많다는 그런 통계적인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우리 5번째 PPT를 마치고 6번째 자료를 보도록 하죠. 자, 6번째 자료는 17쪽 문법상의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법상의 특징은 이제 선생님 전공이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실제로 중세국어 강독을 할 때는 문법적인 것들을 이제 해석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문법상의 특징에서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통시적 변화라고 했을 때는 음운 변화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어휘 변화에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통시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음운 변화와 문법 변화와 어휘 변화의 총체적 체계상의 변화를 이게 통시적 언어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통시적인 변화에서는 어휘 변화가 아주 빠르고 문법 변화는 상대적으로 가장 느려요. 음운 변화는 그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휘 변화는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이 쓰는 용어랑 내가 쓰는 용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그 에코노미라고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약어를 쓰는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고 선생님 세대가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쓰는 용어들,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 쓰이는 용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유행어라든지 어휘 변화는 굉장히 그래요. 근데 물론 그런 유행어들이 이제 규범 체계 안에서 수용되느냐 마느냐의 여부는 이제 그 언어 자체, 그 어휘 자체가 갖는 고유의 생명력과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주면 동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동아리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당연한 단어지만 80년대 선생님이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입학했을 때는 서클이라고 불렀어요. 서클이 동그란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서클이 동아리라는 의미예요. 원래 서클이라고 다 했어. 그래서 이 서클을 이제 대학생들이 바람직하게 우리말로 바꾸자라고 해서 만든 것이죠. 또 한 가지 새내기라는 말이 있죠. 새내기는요, 여러분들 국어의 문법 구조, 이제 단어 형성 구조에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접두사에다가 파생명사가 붙은 그런 거는 정말 비통사적 합성어도 아니고 정말 특이한 거죠. 특이한 거예요. 도우미도 마찬가지예요. 파생명사형에다가 이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생명력을 가져서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노력으로 예를 들면 신입생이라는 한자어를 버리고 새내기를 쓰게 되고 서클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버리고 이제 동아리를 쓰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휘 순화, 고유어로서의 순화로서는 대학생들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선택이 되면서도 예를 들면 사실 확인, 팩트 체크, 이제 또 팩체크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이러냐? 이게 정말 선택을 어떤 언어 공동체에서 어떤 어휘가 선택되고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어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 사이, 즉 소위 말해서 같은 공시태 속에 살고 있는 공통된 그런 언어적인 공통성을 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휘 변화는 굉장히 빠릅니다. 상대적으로 음운 변화는 어휘 변화만큼 빠르지는 않죠.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별로 자각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휘아이의 변별을 잘 못하는 것은 굉장히 그 변화가 표기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쉽게 자각하는 것이고 쉽게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어휘만큼 쉽게 자각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음운 변화는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아주 느린 것이 뭐냐면 바로 문법 변화입니다. 이 문법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 문법, 그러니까 통사, 형태, 뭐 단어를 만드는 워드 포메이션, 형태론 부분이나 센텐스를 형성하는 통사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치 사람으로 따지면, 생명체를 따지면 스켈레톤, 골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골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골격이 어순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쉽게 바뀌지 않아요. 교차거라고 하는 계통론적 속성은 우리가 알타이 산맥, 소위 흥안역 산맥 근처에, 중국에 있는 흥안령 산맥 근처에 살았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속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가지고, 그래서 문법 변화는 아주 어떤 언어의 계통이나 기본적인 어떤 그 속성을 확인하는 그런 그 골격적인 구조라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언어가 변화하지 않았으면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우리가 언어 학습에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 또 정신적 피로를 호소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상대적인 느리지만 당장 우리가 이제 15세기의 어떤 문법적인 속성과 현대국어화를 비교해 봐도 어느 정도 눈에 띄는 차이는 보입니다. 어휘라든지 음운 변화만큼은 아니지만요. 일단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문장 구조나 어순, 문법 규칙 같은 것은 언어의 골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변화가 좀 상대적으로 느리다고 했고, 네. 15세기 중세국어의 문장 구조라든지 형태 구조의 골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으로는 꽤 차이가 나요. 뭐 사용하던 선어말 어미가 사라졌다든지, 안 쓰던 선어말 어미가 나타났다든지, 선어말 어미를 붙이는 순서가 바뀌었다든지, 어말 어미의 형태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문장과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텍스트라는 말은 꼭 어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문학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텍스트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세국어가 문장 단위로 끊어지지를 않아요. 일단 문장 부호도 없고요. 뭐 종결 어미를 나타내는 마침표도 없고 대화체를 나타내는 따옴표도 없고 그래서 문장 부호라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형적인 문장 단위로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그런 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학생들이 이제 강독을 하면서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얘기가 지금 방금 이야기가라고 했죠. 그래서 문장 단위를 뛰어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스토리텔링의 스토리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문장 단위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문법론적인 단위로서의 이야기, 그것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3쪽을 봐주세요. 현대국어의 문장 단위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가 등장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PPT라서 옛글이 잘 이제 아래 하나 이런 이게 잘 반영이 안 돼서 선생님이 책을 지금 복사해서 놨는데 17쪽에 예문 1번입니다. 예문 1번이에요. 자, 이 예문을 한번 볼까요? 이 예문은 현대국어라면 3개의 문장으로 끊어질 수가 있어요. 자, 보강구리 3개의 나것이 날 극기 선해라홀 선이니 500외도에 그르하논 이를 가라차 곧혀시날 그 500사람이 제자이 다웨아지이다 하야 은돈 한낙곰 받자바니라. 자, 그냥 듣기만 해도 갑자기 소름이 팍팍 끼치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인데, 자, 이거 일단 너무 길죠. 일단 첫 느낌이 어때요? 야, 뭐 만연체야 뭐야? 자, 문장의 의미는 이제 보강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때 선해라고 하는 어떤 선인이 500외도, 500명의 그릇된 길에 빠져 있는 500외도의 그르아논 일을, 그릇되게 아는 일을 가르쳐서 포교한 거예요. 가르쳐서 고쳐시날, 올바른 길로 가게끔 고치거늘 그 500사람이, 그러니까 외도, 잘못된 길에 있었다가 올바른 길에 들어가게 된 그 500사람이 제자이, 이 15세기에는 가라고 하는 주격도사 없었어요. 제자가 다외아지이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게
대화체인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강불에게, 부처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하야 은돈 한 납금을, 은돈을 한 문큼 바쳤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말하자면 뭐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 종교는 항상 헌금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 어떻게 되냐면, 자, 세 개의 문장으로 끊어져서 극기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500사람, 그러니까 보강불이 세상에 나셨다. 그때 선해라 하는 선인이 500외도에 그르 안온 이를 가르쳐 고쳤다. 그 500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은돈 한납공을 바쳤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강독의 어려우면서 동시에 이것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어법 체계가 나오는데요. 아까 내가 이제 우리 15세기와 현대 국어로 오면서 선어말 어미가 달라지고 종결 어미가 달라지고 뭐 어말 어미가 달라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한국어를 특징 짓는 뭐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경어법 체계가 발달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경어법 체계도 15세기와 현대 국어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이유는 이제 어떤 특정의 그 선어말 어미 형태소, 이제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객체 경어법을 나타내는 그 선어말 어미가 사라지게 되면서 경어법 체계가 현대 국어에 오면서 많이 달라지게 돼요. 네. 자,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정택 선생님이나 이재성 선생님과의 수업에서 뭐, 일찍이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또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문장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상호 간에 누가 누구보다 더 존귀한가, 아니한가에 따라 여러 가지 경어법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이 경어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는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뭐,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주체 경어법. 주체 경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이 어떤 서술의 주체, 즉 한 문장에 간단히 말하면 주어를 높이는 경어법이에요. 주체를 높이는. 이래서 이게 주체 경어법이라 하고, 두 번째는 주체가 주어죠. 주체가 하는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예우하는 거예요. 대상을 예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대상의 경우에는 목적어일 수도 있고 또 부사격일 수도 있어요. 부사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이나 부사격을 객체라고 합니다. 대상이 된다고 해서 대상을 높이는 것을 객체 경어법이라고 해요. 문제의 경어법은 바로 이 객체 경어법입니다. 객체 경어법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사라졌어요. 이제 뒤에 가면 다시 보게 될 텐데. 그다음 세 번째는 듣는 사람, 즉 청자죠. 청자를 예우의 대상으로 하는 상대 경어법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경어법이 15세기에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었어요. 네, 용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접해본 어디는 경어법, 어디는 공선법, 어디는 뭐 겸양법, 뭐 어디는 존비법,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학교 문법에서는 뭐 높임법이라는 이제 고유어로서 이런 용어도 쓰지요. 네. 그래서 뭐 경어법하고 높임법은 같은 말이에요. 한자어냐, 이제 고유어냐의 차이만 있어서.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요.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춘다라고 해서 존비법, 혹은 공손하게 말하니까 공선법이라고도 하고요. 주체경어법 같은 경우는 존경법, 왜냐면 주체를 존경하니까 이제 주로 나보다 높은 사람 상위자들에 대해서 이제 시를 붙이게 되잖아요. 혹은 존대법, 객체를 높인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상대를 높이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겸손법 혹은 겸양법이라고도 합니다. 주체 높임과 자기 낮춤을 아울러 공대법 혹은 뭐 겸양법. 네, 여기서 뭐 이런 모든 경어법을 높임법, 존대법, 대우법이라고도 또 불러요.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는 경어법이나 높임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학자들이 각자 자신이 주장하는 용어들의 배경은 있습니다만은,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체경어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주체경어법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선어말어미 시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지요. 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한 문장의 주체 혹은 주어를 언어적으로 이제 예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주체를 높이느냐 마느냐의 양분적, 그러니까 높이면 플러스 높임, 높이지 않으면 마이너스 높임, 낮추는 그런 양분적인 그런 체계의 경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3등분을 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상대 경어법, 청자의 경우에는 이분법이 아니죠. 그쵸? 이분법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은 6등분을 하든 어떤 사람들은 4등분을 하든 등분이 양분을 하지는 않지만 주체는 시를 붙이느냐에 마느냐에 따라서 높여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시를 붙인다는 건 아는데 여러분들 이 시는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객체 경어법이 없어지게 되었죠. 없어지게 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상대적으로 경어법 체계의 한 무게중심이 그리고 상대 경어법도 중세보다는 경어법의 등급이 훨씬 단순화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가 굉장히 파워풀해졌어요. 아무 때나 다 붙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전화하신다는 맞지만 선생님한테서 전화 오셨다. 이건 안 되죠. 사실은 전화는 간단히 말하면 굳이 쓴다면 객체 존대를 써야 하는 상황이에요. 중세국어를 따진다면. 왜 전화를 높여야 되느냐? 선생님의 전화니까요. 선생님이 하신 전화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높여야 하는 대상과 관련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15세기처럼 객체경어법이 살아있다면 다른 선어말음이 넣을 텐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셨다라고 해서 잘못되게 시를 사용하는 이런 잘못된 시의 용법은 사실은 경어법 체계가 다른 상대경어법이나 객체경어법이 위축되면서 시의 파워가 몰리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의 객체경어법이 나왔어요. 문제의 객체경어법이 나왔는데 이 객체경어법은 잠깐만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 자료 8쪽 지금 이 자료 8쪽을 잠깐 먼저 봐주세요. 이 자료 지금 PPT 자료 8쪽을 보면 여기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보이죠? 그래서 그 단락을 보면 객체경어법은 어간이 마른가 후행 어미의 두음에 따라 이런 아래아를 그냥 아로 읽을게요. 삽잡잡.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또 3개의 삽잡잡은 밑에가 정확하게 잘 안 보이지만 발음이 순경음이에요. 순경음입니다. 어쨌든 이 녀석들이, 이 선어말 어미들이 객체경어법의 선어말 어미였거든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어디에 약간 흔적을 남기고 있냐면 거의 안 쓰는 이제 왜 저희 두 사람이 화촉을 밝히기로 하였사오니의 사오라든지 뭐 예를 들면 사극에 나오는 전하께 받잡나이다의 잡이라든지 그렇게 어떤 사극 톤이라든지 특정의 의고적인 표현에만 남아있고 15세기는 아주 규칙적으로 뭐 어간의 발음이 소위 말해서 받침소리가 뭐냐에 따라서 뒤에 자음이 오느냐 모음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 형태들이 선택되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 선어말 어미들이 겸양법을 나타내는 객체 존대와 관련되는 선어말 어미 문법 형태소였던 거지요. 다시 돌아옵시다. 네. 6쪽으로 돌아와서 객체경어법은 한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즉 객체를 언어적으로 대접하여 표현하는 경어법 체계를 말해요. 객체경어법은 주체경어법과 마찬가지로 역시 양분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뒤에서 봤던 이 선어말 어미를 붙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존대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양분적인 이분법적 경어법 체계였습니다. 주체 존대의 여부는 주체와 화자의 대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시를 붙이는 이유는 이 말을 하는 화자인 나는 화자죠. 주체보다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붙인 거죠. 객체 존대의 영문은 객체와 주체의 대비에서 성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영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간다라고 하는
영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간다는 객체의 할머니는 목적어죠, 목적어. 주체인 영어와 비교하여 존대가 된 거예요. 존대가 된 거죠. 존대가 된 거고, 아까 말한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부처님께 꽃을 받잡나이다. 중세국어에. 그럼 실제로 지금 부처님께 꽃을 받잡나이다.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문장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본문에서 보게 될 텐데, 부처님께 꽃을 받잡나이다. 이때 잡이 붙었잖아요. 왜 붙었느냐? 꽃을 높인 거예요. 아까 전화랑 같은 맥락이죠. 왜 꽃을 높여요? 부처님한테 바칠 꽃이니까. 그러니까 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꽃이라고 하는 녀석이 내가 존대해야 할 부처와 관련이 있으니까 객체 존대의 선어말 어미를 넣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객체 경어법은 주체와 객체 사이의 존비 관계로 성립되기 때문에 할머니가 존대를 받았다는 쪽으로 이해하는 대신 영희가 스스로를 낮추었다 쪽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긴 하죠. 그런데 나를 낮추었다라는 의미로 하게 되니까 겸양이 되는 것이죠. 겸양법이라는 용어가 되는 겁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이제 선어말 어미가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인 시를 결합하는 것처럼, 주체존대의 시를 결합하는 것처럼 규칙적인 어떤 결합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규칙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어휘적인 겸양법이라고 해요. 어휘적인 겸양법이 남아서 뭐 들이다, 주다 대신 들이다, 또 묻다 대신 여쭙다, 뭐 보다 대신 뵙다, 그 다음에 모시다는 뭘까요? 모시다의 해당짝은 뭘까? 이거는 이제 시까지 붙였죠. 시까지 붙였죠. 이런 특수한 동사, 이런 것을 어휘적 겸양법이라고 합니다. 어휘적 겸양법이라고 해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경어법입니다. 상대 경어법입니다. 네, 상대 경어법은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앞에 객체 경어법이나 주체 경어법은 문장 안에서 좀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죠. 보이는데 상대 경어법은 말 그대로 상대, 청자, 내 이야기를 듣는 화자죠. 화자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청자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 경어법은 청자를 예우의 대상으로 하는 경어법으로 이제 청자 경어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앞선 두 경어법은 이제 그 주체나 객체가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상대 경어법은 내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청자가 현장에 있어야 돼요. 반면 문장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구어적인 속성을 갖는 것이 상대 경어법이고, 문어적인 속성을 갖는 것이 주체 경어법이나 객체 경어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상대 경어법은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격식적 용법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 비격식적 용법, 그러니까 포멀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기도 해요. 이제 말하자면 발화의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격식적이냐 비격식적이냐로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하죠. 격식적인 용법은 등급에 따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의 네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이들을 명령형 종결 어미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합쇼체, 하우체, 하계체, 헤라체로 이제 구별을 합니다. 비격식체는 두루 높임과 두루 낮춤 두 등급으로 구별을 해서 해요체와 해체로 이제 구별을 하죠. 여러분이 딱 보다시피 요즘은 해요체와 해체를 아무래도 구어 상황에서, 비격식체가 구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해체를 반말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합쇼체, 이제 합쇼체가 되게 웃긴데 합니다체예요. 합니다체. 하우체, 하계체, 또 헤라체는 사실 사극에서 많이 접할 수 있죠. 합쇼체의 경우에는 이제 방송 앵커들이나 이제 좀 문화 교양 프로라든지 이럴 때는 해요체보다는 이제 합쇼체를 많이 쓰죠. 방송 앵커가 뉴스에서 진행을 하거나, 하우체의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부부간에도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하우체를 사용하고, 하계체는 지금 거의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 사제간에도 스승이
제자들에게 학예체를 썼어요. 그리고 장성한 아들에게 학예체를 쓰고요. 며느리나 이런 경우에도 함부로 하대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헤라체는 말 그대로 사극에서 보면 이리 오너라 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야말로 노비들이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격식체일수록 좀 더 이제 의고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경어법의 변화를 좀 정리를 해보려면 우리가 이제 15세기 국어를 이제 읽어야 하니까, 15세기의 경어법은 이제 주체 경어법은, 이제 의가 있는 건 앞에 이제, 모음이 오느냐 자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매개 모음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차이죠. 근데 현대국어에는 시만 있죠. 그런데 15세기에는, 모음어미 아오 혹은 오와 결합할 경우에는 샤로 등장해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 29쪽 교재 29쪽의 각조 2번을 한번 봐주세요. 각조 2번을 보면 이제 그 형태소를 분석해 놓고 거기에 지즈시인에 해당하는 오늘날의 지으신이죠. 이제 지즈샨으로 되어 있고 샤가 보여요. 그래서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시와 샤가 있다. 시는 자음 어미 앞에서, 샤는 모음 어미 앞에서 실현이 된다. 해서 현대 국어에는 시만 있지만 15세기에는 환경에 따라서 샤라고 하는 이 형태를 하나 더 가지고 있었어요. 참고로 말하면 15세기 국어는 현대 국어에 비해서 한 형태소의 이 형태의 가지수가 많은 게 너무 많아요. 훨씬 많아요. 복잡해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착각했네요. 미안해요. 8페이지 계속입니다. 객체경어법은 어간 말음의 어간 말음이 뭐냐, 후행하는 어미의 첫소리, 두음, 첫소리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6가지의 이 형태로 교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어미는 모든 용언에 나타나고 주로 타동사 어간에만 결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경어법은 객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목적어와 관련이 있잖아요. 목적어와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타동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죠. 그리고 상대경어법은 현대국어와는 달리 하쇼셔체, 하야셔체, 하라체 이렇게 3등분이 된 형태가 나오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문어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모르고 구어 상황은 어땠는지 사실은 지금 상대경어법은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게요. 네, 9쪽 중세국어 말기의 객체경어법은 이제 쇠퇴를 하게 되었고, 상대경어법은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하소서체나 합쇼체, 하우체가 옴나이다, 습니다, 우오 등의 어미로 융합해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고, 객체경어법의 본래 기능과 형태는 아까 말했던 어휘적 겸양법으로 명맥이 유지되고 있고, 또 종경법의 의샤, 시로 합쳐져서 현대국어의 아까 말했던 이제 경어법의 체계가 완성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2차 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